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알테오젠 두 번째인데요. 어, 저번에 이제 하이브로 자임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제형을 전환해서 이제 뭐 굉장히 성과를 본격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음 파이프 라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로 자임은 현재 실적과 기업 가치 중심 축이고, 그래서 뭐 로열티가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넥스피와 맥스맵, 알트 엘라인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죠. 그래서 넥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뚜렷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플랫폼이고, 성장 호르몬 GLP-1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지금 뭐 당뇨 치료제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사기에서 경구용으로, 주사기도 이제 더 지속이 이제 한번 맞으면은 그 약효가 오래 지속돼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걸로 바뀌고 있고, 먹는 것도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 등에서 확장을 기대하는 거고, 이게 비만하고 뭐 당뇨 이런 거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시 그 약도 그렇고, 음,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현재는 모멘텀이 없고, 그 비만 성장 호르몬 분야에서 중장기 성장 기대. 근데 사실은 좀 뭐 이거는 약간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도 또 뭐 시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ADC죠.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항체에 항암제를 붙여갖고 정확히 암세포에만 독성을 전달한다. 그래서 차별점이 독성 약물을 안정적으로 붙이는 자체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그게 이제 알트 P7이고, HR2 ADC인데 P8, P9은 아직은 이제 모멘텀은 없고, 근데 P7이 현재 국내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 트렌드로 중장기 신성장 동력이고, 그 P7만 국내 임상 이상 중이고, 그 엔허2라는 ADC 약물로 이미 입증이 됐고, 이제 애로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은 이제 계약 매출 성과는 없고, 그래서 이게 뭐냐, 알트 P7이 이제 유방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유방암의 한 종류인 HR2 타겟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암제 후보고,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 항체고, 여기다 독성 약물의 그 페이로드 이렇게 실어갖고 독자적 링커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저공증은 HER2 양성 유방암과 위암이고, HER2 항원의 결합한 후에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항암 독성 물질인 DM1을 방출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는 거고, 국내 임상 이상 진행 중이죠. 2024년 기준으로. 그래서 HL2가 뭐냐? 휴먼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 성장 신호 수용체 안테나인데 세포에게 자라라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거죠. 정상 세포는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수용체가 적당한 건데, 이제 계속 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HER2 양성 유방암이고, 위암은 위암 환자의 10에서 15%고, HER2가 발현 시에 암이 더 공격적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 암세포 위에 꽂힌 초록 깃발이다. 근데 항체 치료제하고 ADC는 이 깃발을 보고 정밀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HER2가 과도하게 많은 암세포에 항체 치료제 또는 ADC 항암제를 투입하면 정확하게 HER2만 공격 가능하다. 그래서 HER2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 수용체이며 양성이면 항체 또는 ADC로 정밀 타겟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HER2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복제되거나 과도하게 활성화된 암이다. 세포 성장 신호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서 발생한다. 그래서 쉴 때는 쉬고 죽을 땐 또 죽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커지는 거죠. 계속 복제되고. 그래서 체질적 유전적 요인 주로 세포 돌연변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뭐 유방암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흡연을 하고 이러면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HER2 양성 위암 유방암은 나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암으로 현재까지 식습관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그 ADC는 뭐냐? 항체 약물 접합체다.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인데, 항체라는 거는 이제 무기, 경비원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표적을 찾아가는 무기다. 항암제를 결합한 신약이다. 암세포에만 정확히 폭탄을 전달하는 스마트 미사일이다. 항체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정확히 인식해서 이제 쏘는 미사일이고, 이거는 이제 미사일에다가 그 폭탄을 탑재하는 거죠. 독성 약물을 탑재하는 거죠. 페이로드.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있고, 미사일만 있는 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고, 폭탄까지 터뜨리는 거는 이제 ADC 항암제죠. 링커는 항체와 독성 약물을 연결하는 고리다. 안정성을 조절하는 거다. 링커까지 있는 거죠. 항체 치료제보다 이제 발전한 거고. 작동 원리는 항체가 암세포에 정확히 결합을 하고, 결합된 ADC가 세포 안으로 흡수돼서 세포 안에서 링커가 끊어져 독성 약물이 방출되고, 암세포 안에서 약물이 작용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표적 타격한다. 기존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화학 항암제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작용이 적고 전신 독성이 높은데 국소 독성이다. 스마트 항암제다. 그러니까 유명한 ADC 약물 정리하면 NO2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발 회사는 다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 위암, 폐암, 그리고 카디사일락, 유방암인데 로슈고요. 블렌 엑스포 이제 퇴출됐다고 하죠. 카디사일라가 허셉틴 후속 ADC이고, 폴리비가 있고, 알트 P7이 NO2 대비 차별점은 뭐냐면 정밀 제어 링커가 있다. 약물 안정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제 NO2는 분해 가능성, 유출 가능성이 있다. 페일로드, 이제 탑재물이 뭐냐? 짐인데, 뭐 번역을 하면 이건 DA1이고 세포 독성 물질. 이거는 DXD다. NO2는 보다 강력한 토비형 화합물. 찾아보니까 효소의 작동을 막는 약물인데 DNA 복제 도중 실이 꼬여서 끊어지게 만든다. 비유를 했을 때. 그래서 암세포가 DNA 복제를 실패하게 해서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거죠.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고, HER2 민감도는, 이거는 알트 P7은 과발현 환자만 대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 발현도 사용 가능해서 시장이 더 커졌다. 그래서 링커 안정성을 개선했고, 이제 특정 아미노산 부위에만 페이로드를 부착해 재현성 높은 ADC 생산 가능성. 기술 이전은 아직 없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레퍼런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ADC 시장이 그러면 아직 뭐 안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상당한 규모고요. 벌써 2년 전 기준으로 100억 달러다. 13조 원. 거의 뭐 14조 원이죠. 지금 환율로 보면. 그래서 시장이 28년에는 30조까지 커질 걸로 보고 연평균 성장률이 17에서 20%. HER2 타겟 ADC가 시장이 60, 70%다. 그래서 NO2가 지금 매출이 이미 4.4조 원. 그래서 저발현 승인으로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카디사일라, 폴리비가 있고 그 NO2가 이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알트피7 시장성을 보면 일단 NO2는 2019년 말에 12월 그러니까 말이죠. 최초 승인 후 시장에 됐고요. 그래서 벌써 6년이 된 거죠. 이후 저공증을 확대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9월에 허가돼서 23년 1월부터 시장에 출시됐다. 근데 이제 저발현 유방암까지 확정된 저공증이 확장된 게 이제 굉장히 호재죠. FDA 승인까지 받고 연간 이제 근데 알트피7은 3천억에서 5천억 목표고 얘는 4조 원 이상. 그래서 AD 시장은 30조 원 규모로 이제 커질 예정이고 근데 시장 크기에서 한계가 존재하죠. 알트피7은 그 과발현 시장에만. 근데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저 발현은 왜 안 될까? 근데 설계될 때부터 알트피7은 이제 저발현은 안 되는 걸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뭐 저발현까지 이제 과발현에서 일단은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발현까지 진출하던가 하겠죠. 그래서 과발현 환자 중심의 정밀 타겟형이다. 일단 여기서라도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고 저발현이 뭐냐? HER2 단백질이 조금만 발현된 거죠. 말 그대로. 정상 세포보다 HER2가 조금 높지만 기준에는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과발현 기준에는. 기준에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양성. 과발현에는 허셉틴과 NO2가 이제 사용됐고 허셉틴이 이제 98년부터인가 사용이 됐고 음성에는 다른 치료법을 사용했는데 저발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NO2가 저발현 저공증을 첫 승인해서 치료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R2P7은 과발현 시장.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과발현이 15에서 20%예요. 근데 저발현이 어떻게 되냐? 45에서 55. 그러니까 절반이 저발현이고 그 다음에 음성이고 그 다음에 과발현. 그러니까 과발현이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근데 이제 이 저발현까지 넓혔으니까 NO2가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기술력이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발현은 기존 치료 불가한데 NO2로 시장 확대됐고 과발현 시장이 이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근데 이제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의 원래 분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A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유형별 분류 설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의학에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서브타이틀 영어로는. 근데 HER2 양성이 있고 15에서 20%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제 이걸 좀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3중 음성, 트리플 네거티브, 이것 좀 들어봤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유방암 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60에서 70%다. 그 다음에 이제 HER2 양성이고, HER2 단백질 과발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타맥시펜을 처방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초기였어갖고. 3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에서 15%인데 비율이 낮고
이것도 온효 생존율이 높거든요. 근데 화학항암제를 쓰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전이가 됐을 때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져요. 한 10에서 15%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성이 이거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음성인 거예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3중 음성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식습관 문제, 막 기름기, 뭐 술, 담배, 그게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외로 식습관하고 관련 없는 것도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죠. 타목시펜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또렷이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연세 들어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이제 뭐 건강하시고, 근데 유방암도 이제 나이 들어서 걸리고 그러면 진행이 느리다고 하죠. 근데 뭐 재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검사 안 해봤는데 뭐 괜찮으니까 이제 10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그래서 HER2 표적 항암제 3종을 제가 궁금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원래 이제 쓰던 게 허셉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98년도에부터 썼다고 하는데 이거 다 HER2예요. 근데 이것도 양성이에요. 양성 유방암에 쓰는 거고, 이제 N2가 저발현으로 적응증이 확대됐고, 이건 단일 항체다. 과발현 환자고, 상용화는 완료돼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1차 치료제로 거의 뭐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 같고, N2가 이제 19년 말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나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보편적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그 대신에 1차 치료제로는 헙세틴을 제일 많이 쓰고 2차 치료제로 N2를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헙세틴이 이제 병원은 이제 보수적이니까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ADC죠. 하여튼 그래서 ADC가 아니라 항체 치료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알트 P7은 과발현만 쓰고 있고, N2는 저발현까지 해서 이제 독보죠. 이거 허셉턴은 이제 의사들이 가장 믿는 거죠.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그 임상에서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걸 쓸 거고, 그래서 기존 항암제 항체 치료제 ADC를 이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기존 화학 항암제는 그냥 무차별로 폭격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항암제 후유증으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몸에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죽고. 근데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 그게 이제 항체 치료제고, 정밀 유도 미사일에 독성 폭탄까지 탑재한 게 ADC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고. 그래서 알트 P7의 전략적 의미는 기술력을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로 에러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이름을 또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 규모가 사실 작죠. 과발현 시장이니까 국내는 더 작고, 그러나 이제 레퍼런스를 쌓는 거고, 시장 트렌드 선점 효과. 왜냐면 ADC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ADC 플랫폼 기술 검증과 기술 수출 협상, 에로 협상용 레퍼런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테 L9이라는 게 있는데, 알테유젠이 개발 중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예요. 아일리아가 오리지널 약인데 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적응증이다. WAMD라고 하고, 그 다음에 DM이라는 게 있는데 당뇨병성 황반 부종. 그래서 황반 변성 사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작용 기전은 VEGF 억제제인데 혈관 생성을 억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 확보에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WAMD는 나이가 들면서 눈의 중심부가 망가지는 병이다. 황반이. 무서운 병이죠.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면서 출혈과 삼투력이 발생하고 당뇨병성 황반부종.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봤죠. 당뇨가 심하면 뭐 발이 썩고 나중에 실명까지 된다는 거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망막에 비정상 혈관이 생기고 액체 피가 새어 시력을 잃는 질병이다. 정말 무섭죠. 작용 기전은 VEGF 억제제다. 새 혈관을 만드는 신호물질인데 신생혈관 생성 촉진이다. VEGF가 과다 활성화되면서 이제 새 혈관을 만들어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L9이 이 명령서를 찢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잘못된 혈관이 안 생기게 만든다. 신호를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글로벌 인삼 상상을 완료했고 12개국 유럽에 작년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올해 이제 말에 출시 예정이고 한국은 상반기 예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 만료가 27년이니까 미국 진출은 27년 이후 가능성이다. 현재 EMA 식약처의 판매 허가 심사 중이고 오리지널에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임상 3상 결과가 열등하지 않다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동등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프리필드 시린즈 제형을 개발했다. PFS. 근데 이게 뭐냐, 제조공정 제형의 특허 확보를 해서 경쟁사 대비 방어력이 있다. 할렘 제약과 국내 판매 계약. 프리필드 시린즈는 뭐냐, 사전 충전 주사기라고 부르는 제형인데 약물이 이미 주사기에 충전된 상태로 제조 포장된 주사기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실제 제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업화 파이프라인이고 실적 기여가 올해부터다. 유럽 한국 출시 목표고 향후 조단위 매출이 기대되는 상업화 단계 파이프라인이고 국내 품목호가 신청 완료를 했다. PFS 제형이 뭐냐? 사전 충전 주사기다. 주사기 안에 약물이 미리 충전된 거다. 일반 바이알 병으로 된 거를 약봉에서 주사기를 뽑아야 되고 이건 이미 충전되어 있어서 감염 위험이 이거는 있고 PFS는 더 낫다, 편리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감염 오염 리스크 감소, 의료진 준비 시간 단축, 용량 정확성 확보, 뭐 자가 주사 가능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막 흘러갖고 근데 PFS 제형이 그럼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바이오, 에피스드 모두 제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럼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냐? 단순 용기 충전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성, 충전 방법, 안정성 확보 방법까지 특화하는 거. 그래서 PF 주사기로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허 내용이 저촉되면 특허 소송 리스크가 있다. 알테오젠은 이 특허를 피할 수 있는 PFS 설계 조성으로 개발된 거다. 여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특허와 레퍼런스 규제 허들이다. 그래서 단순 바이알 대비 추가적인 안정성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규제기간 승인 요건이 더 복잡하다. 허가까지 시간 비용이 더 걸린다. 일반 제약사에겐 부담. 우선은 바이알만 허가받고 PFS는 나중에 준비한다. 상업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알테오젠은 허가 동시에 PFS 제형 출시 준비를 완료한다. 근데 일반 경쟁사는 1, 2년 뒤 따로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BLA 미국 18 허가 신청, EMA 파일링은 유럽 18 허가 신청인데 이미 이제 이걸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PFS 제형 생산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특허 회피 설계, 규제 허들, 상업화 타이밍을 맞춘 준비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여기 있다. 물리적 생산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특허 회피된 제형 동시에 상업화 가능한 임상 허가 준비가 경쟁력 빨리 한다는 거죠.
알리아 같은 경우에는 르제네론과 바이에르가 공동 개발한 거고, 전체 시장의 70, 80%는 유럽, 미국이 차지했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글로벌 알리아 바이오 시밀러 경쟁사에 이렇게 있어요. 삼성바이오, 뭐 암젠, 셀트리온. 이제 삼성전 제약이 이제 여기 있는 게 특이한 거죠. 대체율이 이제 국내와 유럽은 5년 내에 50% 이상 도달하는데 미국은 보수적이어서 점유율 40% 수준 예상을 한다. 네, 유럽은 정부가 비용 절감 주도한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유럽은 이제 복지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댄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보험자 병원 협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민간보험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F 제형 보험자 리베이트가 결정적 변수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쌓아도 오리지널이 리베이트 많이 주면 보험자가 오리지널을 고수를 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리베이트가 불법이 아니에요. 제약사가 보험자에게 약가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약가가 100불인데 20불을 환급하면 실질 약가가 80불이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많이 해주면 오리지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정부 중심이고 미국은 민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 환경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은 이미 출시했다. 여기도 이제 경쟁이 세죠. PFS 여부. 그리고 삼성당은 국내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 유통, 국가별 해외는 국가별로 파트너가 있고 이제 알테오젠 경쟁 우위 요소는 이거죠. 제형 특허 확보, 생산 공정의 안정성,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에러 가능성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삼성장 제약과 암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살트리온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이 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할로자임 말고도 파이프라인이 있고 시총이 괜히 큰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이에요. 예, 감사합니다.